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남편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다다. 평소처럼 저는 이를 악물고 숨을 참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뭐해? 남편의 평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운동 좀 하고 있었어. 그때 저는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며 입술을 깨물어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듯 잠시 말을 멈췄지만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거짓말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요. 사실 이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저를 술집 아가씨처럼 노래 부르게 만들었고 손님 흉내를 내며 술잔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 맞은편의 허름한 방에서는 얇은 커튼을 잡고 서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깥 불빛이 제 실루엣을 삼킬까 두려워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그 공포를 즐기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내 남편 동료가 지나가다 내 그림자라도 본다면 그때 내 얼굴이 어떨까? 저는 치욕에 눈물이 맺혔지만 결국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편의 승진을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달빛 연애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평범한 아내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아이는 하나 키우고 있어요. 사실 아이는 둘 낳고 싶었어요. 저는 늘 아이가 둘은 있어야 서로 의지도 하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나 혼자 일해서 버는 걸로는 힘들어. 지금도 빠듯한데 둘 키우면 감당 못해. 여보, 나도 다시 일하면 되잖아. 나 경력도 있고 회사 다닐 때 나름 인정받았던 거 알잖아. 아니야. 지금은 너 혼자 애 키우면서 집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지만 남편은 끝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명문대 나왔고 괜찮은 직장에서 일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그만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왜 너까지 일을 그만둬? 내 남편이 앞으로 잘 된다고 보장도 없는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남편도 잘 나가고 있고 내가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있는 게 더 필요하니까. 그때만 해도 남편은 승승장구했거든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고 장래성 있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신이 있었어요. 남편을 믿고 내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 몇 년 사이 남편은 승진해서 계속 밀렸습니다. 동기들은 다 차장, 부장으로 올라가는데 남편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편은 집에서 술잔 기울이면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새로 바뀐 상사랑 도저히 맞질 않아. 뭐만 하면 트집 잡고 윗사람 눈에는 안 띄고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멈춘 것 같아. 저는 위로한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 청춘 다 걸고 이 집 지켰는데 남편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 동문 모임이 잡혔습니다.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들 좋은 직장 다니고 있거나 괜찮은 남편 만나 잘 살고 있다는 얘기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 집이 제일 뒤처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야, 너 얼굴도 안 비추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와서 웃고 즐기다 가면 돼. 저는 그 말에 못 이겨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도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 최대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 원피스도 사실 제 옷이 아니라 친언니 옷을 빌려 입은 거였어요. 옷장을 열어봤자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유명했던 선배였는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키도 크고 말투도 여유 있고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솔직히 좀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대화하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선배가 지금 남편 회사에서 상사로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 이름 뭐라고 했지? 민재라 했나? 네, 민재요. 혹시 아세요? 민재 혹시 우리 부서에 있는 그 민재 아니야? 아, 맞네. 내가 지금 그 팀장이거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그렇게 욕하던 상사가 바로 이 선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이상했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의 시선이 계속 저한테 머무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웃을 때도, 술잔을 들어 올릴 때도 꼭 제 쪽을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일부러 다가와서 제 옆자리에 앉고 남편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는 것도 그렇고요. 민재 씨 참 성실하더라. 근데 성실하다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니지. 네, 그렇죠.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긴 해요. 저는 괜히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선배가 하는 말이 그냥 동문이라서 해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까지가 계산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었고 저는 언니에게 빌려 입은 원피스를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따라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자꾸 그 선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모임 이후로도 며칠 동안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일하고 아이 챙겼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선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남편이 회사 얘기를 할 때마다 더 그랬습니다. 우리 부장 진짜 까다로워. 잘해도 인정 안 해주고 괜히 꼬투리만 잡아. 남편이 툴툴거리며 얘기하는 그 부장이 바로 그 선배라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상하게 자주 마주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남편 회사에서 가족까지 초대하는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남편은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나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또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부서장이니 당연히 참석하는 자리였죠. 저는 최대한 남편 옆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선배가 일부러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아, 세상에 진작 알았다면 훨씬 더 자주 챙겼을 텐데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성실한 직원이 민재 씨인데 이렇게 뵈니까 괜히 반갑네요. 그 말투가 놀란 척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람들 앞이라
저는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선배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은혜 씨, 우리 대학 후배예요. 학과 후배라서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세상 참 좁네요. 후배 남편이 우리 부서 직원이라니.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인연이 있었냐라며 수군거렸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도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아, 그런 줄 몰랐네라고 말했지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남편 옆에만 붙어 있었는데도 그 선배의 시선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가도 힐끔거리며 눈을 마주치려 했고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저쪽에서 일부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히 불편해서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모임 끝나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선배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재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제가 보니까 참 성실한데 회사라는 데가 꼭 그런 사람을 먼저 챙겨주진 않거든요. 저는 대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네, 그냥 다들 그렇죠. 그런데 선배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부서장이니까 사실 승진이나 인사 같은 건 제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아시잖아요. 세상 일이 다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 말투가 가볍게 농담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른 다른 주제로 돌리려 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름에 회사에서 단체 휴가를 갔습니다. 팀 단위로 가는 워크숍 비슷한 거라 가족은 안 데려갔는데 남편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 속에 선배가 또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부장님이랑 같이 와서 눈치 보여 죽겠다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선배가 웃는 모습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고 묘하게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저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니 선배였습니다. 휴가 때는 즐거웠어? 민재 씨가 꽤 열심히 하던데.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 싶었죠. 괜히 무시하기도 뭐해서 네, 고생 많으셨나 봐요라고 짧게 답했는데 곧바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얘기 좀 해요. 남편 일도 그렇고. 저는 휴대폰을 덮어놓고 잠을 설쳤습니다. 괜히 답한 게 후회됐지만 그 한 줄 때문에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졌습니다. 몇 주 뒤 제일 친하게 지내는 대학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야, 이번 주에 내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잖아. 애도 이제 좀 컸으니까 잠깐이라도 얼굴 내밀어. 사실 저는 나가기 싫었습니다. 집에서 아이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지쳐 있었고 괜히 사람들 만나면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 친구는 제가 대학 때부터 제일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였고 늘 제 사정을 잘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파티에 나갔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모인 자리였는데 친구 남편도 나와 있었고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알고 보니 친구 남편과 그 선배가 요즘 같이 골프를 치면서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 자리에
자연스럽게 함께 나오게 된 거였죠. 저는 속으로 세상이 참 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편함이 몰려왔습니다. 설마 이런 자리에서 또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배는 태연한 표정으로 제 옆자리에 앉아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자리였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론 불편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선배는 태연한 표정으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연락했는데 답이 없더라. 바빴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냥 애 키우다 보면 정신 없어서요.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민재 씨 얘기 좀 더 듣고 싶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꺼내는 게 불편했지만 동시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집에서 늘 힘들어하는 남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선배는 술잔을 들어 천천히 기울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진이라는 게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지켜보고 누가 밀어주느냐에 따라 갈리거든. 나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대신 나도 얻는 게 있어야겠지.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 부부가 옆에 있어 괜히 티가 날까봐 급히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어. 대신 나도 얻는 게 있어야지. 그날 생일 파티에서 선배가 일부러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겉으론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뒤숭숭했습니다. 더 오래 같이 있는 게 싫었고 남편 얼굴이 떠올라서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며칠 뒤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회사 모임에서 보니까 그 부장님 내 대학 선배라며? 혹시 기회 되면 잘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내가 뭐 부탁하는 성격 아닌 거 알잖아. 근데 이번만큼은. 늘 자존심 세고 남들 앞에서 절대 고개 숙이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선배를 좋은 기회로 여겼겠지만 저는 그 선배가 저한테 어떤 눈빛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기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제 부탁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버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을 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한 달 뒤 추석 명절에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큰어머니가 약간 비웃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은혜야, 아직 민재 승진 소식은 없지? 같은 또래 애들은 벌써 다 자리 잡았다던데.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아직 좀 기다려야죠라고 대답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큰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큰 지평을 깎아내리며
자기 아들과 비교했거든요. 우리 민재는 대기업 다니니까 안정적이다. 민수는 뭐 애들 교육도 힘들겠다라며 입버릇처럼 얘기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집 형인 민수는 창업을 해서 초창기에는 힘들었지만 요즘은 직원이 수십 명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몇 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친척들 사이에서 체면이 설 리가 없었습니다. 제사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말없이 술만 들이켜더니 집에 오자마자 괜히 아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장난감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크게 혼냈고 아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달래려 했지만 남편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 차마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온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술에 취해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고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지켜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배가 전에 보냈던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선배님 혹시 내일 시간 되실까요? 남편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까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우려 했지만 이미 전송이 끝났고 몇 분도 안 돼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후 호텔 라운지에서 보자. 주소 보내줄게. 너무 빠른 답장이었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괜히 더 단정하게 꾸미고 있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나가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속 한편에는 설명하기 힘든 알 수 없는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쾌락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단순한 탈진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칭찬을 했다는 얘기를 전하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고 부하 직원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피곤해 찌든 표정보다 생기가 돌았고 아이와도 예전보다 밝게 놀아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호텔로 와. 그의 메시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왔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다가 한 번 발을 들이니 그 다음부터는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도서 내 남편이랑 있을 땐 절대 못 지을 표정으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자 얼굴이 화끈거려 치욕,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뒤섞여 눈물이 흘렀지만 몸은 그의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배는 그 눈물을 보며 미친 듯이 흥분한 듯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 안에서 이어진 그의 지시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소파, 탁자, 벽 앞 장소를 바꾸며 여러 방법으로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치욕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감각이 뒤엉켜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욱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더 들떠갔습니다. 이 순간 난 내가 절대 나한테서 못 벗어난다고 확신해. 내 남편 앞에서 아무리 태연한 척을 해도 너는 이미 내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녹초가 된 채 방을 나왔습니다. 몸은 무겁게 늘어졌고 마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두려움과 혐오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으면서도 떠오르는 그 감각 때문에 온몸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래방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차갑게 들이쳤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조차 피부에 와닿지 않을 만큼 제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멍했고 다리는 무겁게 끌리듯 움직였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가 마치 제 얼굴을 훤히 드러내는 신문실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표정을 들여다본다면 금세 알아차릴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운전기사가 눈치챌까 싶어 급히 고개를 돌려 닦았지만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몇 번인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내가 자주 운동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더 피곤해 보이지? 몸살 난 거 아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체력이 약해서 그런가 봐. 곧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잠시 눈을 좁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드디어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나도 차장 달았다. 여보, 우리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야.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도 기뻐하며 아빠 목에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 친척들과의 모임에서도 모두가 남편을 축하했습니다. 큰어머니조차 예전의 비웃음 대신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리 잡았구나.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자랑할 만하네. 모두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저는 속으로만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가 어떤 대가 위에 세워졌는지 아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이상하게도 남편이 승진하자 선배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호텔도 노래방도 집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질린 건가? 아니면 그에게 나는 그저 거래의 도구였던 건가? 그 일 이후 몇 번이나 남편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이 가자, 다른 부서 아내들도 다 나온다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표정 하나, 시선 하나조차 가식으로 꾸며내야 하는 자리에서 버티는 게 이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배와 마주칠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굳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짓는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 빠졌습니다. 아이를 챙겨야 한다. 몸이 좋지 않다. 공부가 있다. 남편은 아쉬운 듯 했지만 끝내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승진 이후로 점점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업무에 자신감이 붙었고 집에서도 아이와 더 많이 놀아주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찌들었던 모습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 축하해주는 웃음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선 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행복이었나? 아니면 그냥 교환된 결과일 뿐인가? 그 선배는 승진 발표가 난 이후로 더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때 매일같이 울리던 메시지도, 불시에 울리던 초인종도, 노골적인 명령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그는 제 삶에서 증발했습니다. 질린 건지, 이미 목적을 다 이룬 건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해방감이 아니라 공허함과 상처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럽게도 그 모든 순간은 제 선택이었다는 거요. 남편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결국 승낙한 건 저였습니다. 그에게 답장을 보낸 것도, 호텔로 나간 것도, 집 문을 열어준 것도 제 손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제 몫이었고 제 무너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 휘둘리며 사는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제 꿈을 접었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가정을 위해 물러섰던 선택. 그때는 당연히 옳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제 꿈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집안일을 마친 뒤 남는 시간을 쪼개 책을 펴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글을 쓰기도 하고 오래전 흥미를 가졌던 분야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나였지. 남의 그림자 속에서 허덕이던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던 내가 있었지.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기억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커튼 너머로 스쳐가던 그림자, 집에서 울리던 전화 벨소리, 억지로 웃으며 남편과 통화하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가끔은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누구 탓도 할 수 없어. 그러니 책임지고 이겨내야 해. 남편은 여전히 모릅니다. 어쩌면 끝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깨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이의 세계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안에서만 존재하는 여자가 아니라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선배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서 받은 건 상처와 모멸뿐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가 저를 집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감사했습니다. 매일같이 불려
나가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저는 자유를 되찾았고, 이제 다시는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추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역사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을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저를 미워하기보다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부, 작은 도전, 작은 변화가 제게 남은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남편과 아이 곁에서, 그리고 동시에 제 꿈을 향해 저는 다시 걸어가려 합니다.